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슈를 통해서 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상담을 해드립니다. 시시각각 토크 생활 법률 상담소. 이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이 상해라든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연주 변호사, 그리고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허민숙 연구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연주 변호사님은 이쪽 관련 분야로 계속해서 법률 활동을 해오셨나요? 네, 제가 범죄 피해자 국선 전담이다 보니까 네. 성범죄 피해자와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뭐 한국여성연구원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저는 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네. 연구하고 있어서요. 뭐 네.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제 연구 관심사입니다. 하여튼 두 분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 최근에 저도 봤습니다만 CCTV로 여자친구를 진짜 마구 폭행하대요. 예? 네. 지난 18일 신당동에서 한 젊은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그 여성을 폭행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됐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별을 통보받은 남성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내용이었는데 네. 나중에는 이 남성의 행인들을 트럭을 몰고 위협하는 내용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교수님도 보셨죠? 네, 저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데이트 폭력이면 그냥 사소한 사랑 글쎄 싸움이다. 말이에요. 그냥 다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 범죄의 수준이 이제 좀 차원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범죄형이면 이런 경우는 범죄형이면 뭐 살인 미수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 살인죄가 적용이 되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어야 그렇겠죠. 되는데 아마도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 연인 사이였고 네. 폭행의 이유가 이별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아마 담당 수사관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럼 그냥 형법 정도가 적용되는 건가요? 상해죄 그런 거? 글쎄요, 이 경우에는 어떤 야밤이었고 또 네. 트럭이라는 어떤 무기인데 위험한 물건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훨씬 더 가중처벌이 되는 형법이 적용될 겁니다. 교수님, 실제로 근데 여성들이 이런 걸 굉장히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경우가 많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럴 경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좀 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죠. 네. 예전에는 뭐 둘이 해결해야 된다. 이제 뭐 그 남녀간의 일은 모르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여전히 하시기도 하지만 이제는 네. 아까 보신 것처럼 범죄의 수위가 이제 저 정도이다 보니까 처벌해야 된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변호사님 계시지만 현행법상 이게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가해자 처벌 원하느냐? 그러면은 이 가해자가 낯선 사람인 경우에는 피해 여성들이 망설이지 않거든요. 네. 처벌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애인이고 현재 애인이고 전 애인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고소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네. 이렇게 묻는 것이 좀 맞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을 어떻게 좀 정리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께서? 사실 개인들 간에 뭐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뭐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이런 거는 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요. 데이트 폭력의 원인은 이제 상대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 그리고 통제하려는 욕구를 좀 원인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의 기질이나 무슨 성향 때문이 아니라 한 사회 내에서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를 학습한 결과인데요.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하고 존중하면서 그런 관계를 맺기보다는 어느 한 일방이 좀 주도권을 갖고 좀 자신의 방식대로 좀 행동했으면 좋겠고 좀 내가 요구하는 것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좀 성역하려고 자연스러운 어떤 관계다라는 인식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범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거죠. 폭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이런 문화적 배경도 있어요. 그 남성의 공격성이나 이런 폭력성을 그냥 좀 남자답다? 네. 또는 좀 성격이 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인식 같은 것이 이제 이런 폭력이 좀 발생하는 문화적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것이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그런 상황 아닌가요? 예. 그 데이트 폭력이 왜 사소한 문제가 아니냐면 이게 결국엔 가정폭력 출발선이거든요. 그 연결되는군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연인 간에 그럴 수 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위중한 사회 범죄다라는 인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현재도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이 없어지지 않았죠. 신고가 안 되고 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죠? 가정폭력 제가 간단히 아주 말씀드리면 지난해 가정폭력 구속률이 0.9%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1%도
구속되지 구속력이? 않는다라는 네. 것은 이거를 좀 범죄로 인정하고 있는 사회인가 이런 거를 저희 사회가 다시 한번 좀 실제로 질문해야. 예를 들면 폭력을 당한 여성이 네. 가정에서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신고도 하고 그럽니까? 신고하죠. 신고해요?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어. 신고를 하는데 역시 여기서도 반의세 불벌죄가 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라는 명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피해자에게 묻지 않아요. 네. 예, 묻지 않고 이거는 굉장히 유중한 바로 문제다. 그냥? 예, 바로 체포하고 바로 기소한다라는 이런 것을 정책화하고 있는데 네. 한국 사회는 이제 좀 한번 그걸 시도해 볼까라는 그런 좀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상담을 많이 하셨겠네요. 이 데이트 폭력과 관련돼서요. 예,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증하는데요.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건에 비하면 데이트 폭력 자체 상담 건수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상담 건수가. 네,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 본인들 자체도 이게 심각한 폭행, 상해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때는 네. 이거를 신고를 해야겠다는 마음까지 또 먹지를 않고 생각을 해보면 그 접수 기간 자체도 좀 이 데이트 폭력 자체를 경미하게 여기는 태도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신고율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신고율이 한 자리 숫자겠네요, 예를 들면. 실제로 발생하는 그 건수를 보면은 매년 네. 한 7, 8천 건은 매년 발생을 해요. 그리고 데이트 폭력이.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매년 한 5, 60명 정도의 여성은 네. 결국에는 살해까지 당합니다. 사망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초기 단계에서 데이트 폭력을 경미하게 여기는 어떤 접수 기관의 태도 때문에 네. 이렇게 피해자 분들의 신고가 조금 미온적이고 소극적일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교수님 데이트 폭력의 범주를 나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구체화시킨다면. 예, 네. 좀 가장 흔하게는 이제 신체적인 상해를 남기는 것은 아마 많은 때리는 거죠? 예, 많은 시민들이 폭행을 이거 하는 저건 거고. 명백한 폭력이다라고 인식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만을 데이트 폭력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협소한 그 개념이고요. 네. 그럼 언어 폭력, 언어 폭력. 예, 정서적인 폭력, 심리적인 학대, 그리고 이제 통제 행위 같은 게 있어요. 예를 제가 들자라면은 네.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것을 인증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통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봤을 때, 아니, 뭐 지금 굳이 영상통화가 지금 필요한가라고 한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네가 있는 곳을 지금 증명해라. 내가 거기 간 것이 맞느냐. 뭐 이 정도로 이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네. 이런 것들이 네. 왜 한국 사회에서 잘 폭력으로 인지가 안 되냐면, 이렇게 가해자들이 얘기를 해요. 네가 걱정돼서야, 네가 염려돼서야. 그래서 통제 행위가 보호와 걱정, 염려, 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오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해자 또는 그 당사자들, 피해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게 폭력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한 스트레스와 그렇죠. 압박과 사실상의 폭력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 피해자들도 나를 정말 걱정하나 보다. 나를 정말 염려하나 보다. 나를 보호하고 싶어 하는구나. 아끼는구나.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 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결정권도 없고 이러면서 이건 좀 통제 같다라고 이제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자기 의견이 수용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강압적으로 다른 나오는 형태의 거죠. 네. 다른 형태의 폭력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런 경우는 법적 구속력 부분을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 현재로서는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관한 법률은 없는 거죠, 예, 그죠? 없고 이제 뭐 폭행이면 폭행, 상해면 상해 이제 따라서 일반 형법이나 특별법으로 이렇게 처벌이 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교수님이 주셨다시피 네. 데이트 폭력이 데이트 폭력으로 잘 안 끝납니다. 나가서는 가정 폭력이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해, 살인까지 나가는데 어떤 전조 증상으로 가벼운 폭행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점을 좀 인지를 한 상태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수사를 접수를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네. 현재로서는 딱히 그런 부분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글쎄요 법적 구속력이 그렇게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러나 하여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그죠? 네. 더 발전하면 사회 문제화돼서 여러 가지 각종 폭행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범죄 행위와 직결될 수 있다. 뭐 그런 문제 의식만 갖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현재는 문제 의식이 어느 정도 일어나 있는 상태인데 네. 이런 어떤 문제 의식이 이어져서 뭐 수사기관이면 수사기관, 입법기관이면 입법기관의 문제 의식의 제고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해결책의 도출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호 교수님, 우리 사례를 좀 몇 가지 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사례가 이제
협박을 받는다. 네. 남자친구하고 예. 사귀는데. 네. 이런 사례 중심으로 한번 좀 얘기를 좀 풀어주시죠. 예. 아까 변호사님 그 말씀하신 신당동 사건이나 뭐 여러 뭐 송파 가락동 사건 이런 게 뭐냐면 사건의 발단이 사실 이별 통보라는 거죠. 예, 이별 통보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사랑이 시작되면은 항상 이별은 예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네. 유독 왜 이렇게 남성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가 이 질문을 우리 사회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별 통보를 한 경우에 남성이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러면서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뭐 이런 네.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의 시작과 끝에 대한 권한이 네. 남성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걸 내가 결정해야지. 내가 네. 이것을 이별을 내가 통보받고 이런 거는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협박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도 수위가 예전에는 그 당사자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족, 뭐 친구. 데이트 폭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의 사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부모님의 사망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거를 그냥 그 남성들이 욱하는 어떤 성질이나 개인의 기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유중한 좀 사회 문제로 좀 봐야 되는 바로 그 시점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데이트 폭력이 결국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남성 우월주의적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시스템이라 그럴까? 예,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 관계를 맺을 때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서로 존중하고 네. 서로 평등하고 배려해주고, 이해 배려해주고 상대의 발전과 성장을 네. 바라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게 건강한 관계,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도 헤어져도 많아요. 헤어져도 뭐 마찬가지로 또 그런 관계가 지속되는 근데 거죠. 이제 일부 어떤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상대가 내 요구를 받아줘야 되고 내 욕구를 들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해야 되고 아까 유형 말씀하셨는데 네. 옷차림에 대한 지적과 간섭도 있어요. 외모에 대한 지적과 간섭과 그 비난. 정도예요? 뭐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좀 성평등한 그러한 관계 맺기를 좀 배우지 못하는 건 아닌가 좀 이런 반성 네. 이런 것들 좀 왜곡된 소유욕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다고 예, 그러네요. 맞습니다. 예. 변호사님 그 언어 폭력 좀 들어주시죠. 스토킹이라든가 남자친구에게 욕설, 뭐 폭언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범죄 중에 스토킹은 사실 언어적 폭력하고는 또 별도의 이제 문제인데요. 네. 말씀하신 어떤 욕설 그리고 굉장히 어떤 성적인 어떤 수치심을 자극할 만한 또 주로 욕설이 많죠. 이런 경우를 만약에 이제 공개를 했다면 네.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이제 해당을 하고 네. 이걸 만약에 뭐 인터넷상에 올렸다. 그런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거는 당연한데 네. 문제는 이제 이거를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부분이 체증을 해야 돼요. 체증을 해서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네. 보통 소문은 중간에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의 어떤 그 발언을 통화를 녹음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메시지를 받는다든가 해서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주의할 점은 명예훼손의 그 요건 중에 하나로 공연성이라는 게 있어요. 공연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험담을 그 사람의 친구나 가족들한테 한 경우는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나 가족들은 그 사람의 어떤 험담을 들었더라도 밖에 가서 이걸 퍼뜨릴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체증을 하실 때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사실 하나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가족이나 친지가 아닌 제3자였다. 라는 요 두 가지 점을 주의하셔서 체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사귀는데 진짜 뭐 이런 스마트폰을 녹음기를 켜놓고 사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체증 얘기하셨는데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참. 근데 이제 폭력이 이미 시작된 단계에서는 그때는 좀 달라지겠죠. 예, 그때는 이제 피해자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좀 행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에서 하도 이제 이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사소한 걸로 취급하다 보니까 네. 피해자들이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 이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 관계가 아닌 것 같고 좀 뭔가, 벗어나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혼자 해결하려고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사회 전체적으로 그것이 법이든 무슨 제도든 아니면 뭐 전문가들의 이론이든 이것은 명확한 범죄다. 이런 피해를 그냥 당하고만 있을 어떠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좀 명쾌하게 정의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성들이 생각합니다. 그런 단계로 딱 접어들면 이제 알 거 아닙니까? 잘 알죠. 이 본인이 남자가 가장 진짜 잘 알아요. 참 이상하다 정말.
더 이상 사귀기 싫다. 그럼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적극적인 체증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가장 이건 뭐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성폭행 또 성추행 뭐 이런 부분도 성범죄까지도 이런 부분들도 연관될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그렇죠. 뭐 연인 사이에도 성범죄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성범죄라는 것 자체가 면식범에 의한 소행이 가장 많아요. 네. 상대가 누가 되었든 거부하는 성행위를 억지로 쓸 경우에는 성범죄가 이제 발생하는데 문제는 네. 성범죄라는 게 둘밖에 없는 밀실에서 이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제 3자 입장에서는 이 과연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어떤 그 간접적인 정황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다 또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도 그 네. 추후에 계속 관계를 유지했다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로 봤을 때 그 성관계 자체가 강제성이 과연 있었겠느냐라는 어떤 의심을 품게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연인 사이 어떤 성폭행이 사실상 이게 기소까지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신고를 했다가 뭐 누명을 쓰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또 무고죄로 들어가는 경우라든가 이런 사례까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무고죄 피해자분들이 도리어 무고죄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글쎄 많죠. 말이에요. 예.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제가 피해자분들 이렇게 보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신고를 하지만 수사가 막상 시작이 되고 하면 본인이 그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이제 버거워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 측에서는 또 회유나 협박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네.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합의서 내용에 상대방이 그런 범죄를 한 건 맞지만 내가 선체를 구한데 이게 아니라 있었던 어떤 성범죄 자체를 없던 일로 하고 근데 내가 오해를 해서 고소를 했다. 이렇게 네. 합의서 내용이 들어갈 경우에는 무고죄 인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서 어차피 그 합의서에 그 일을 없던 걸로 굳이 만들지 않아도 피해자의 합의 그 자체만으로도 가해자에겐 굉장히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되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절대로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법률적인 배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한국 사회의 정서상 네. 둘만 특히 연인이거나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외부에 알리는 것 자체에 대한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이 있어요. 그렇겠죠. 예. 뭐 그걸 잘한 일이라고 그걸 뭐 신고를 하고 뭐 상대방을 처벌하게 하려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위축되고요. 그리고 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네. 네가 좀 속된 말로 네가 맞을 짓 한 거 아니냐 또는 남자가 화날만 했네 뭐 네. 이런 수사 그 관들의 태도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에 그냥 이르게 하고 네. 고소 취하하게 하고 내가 뭐 오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무고죄 특히 이제 성폭력 뭐 무고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철저한 수사거든요. 네. 이 기준이 있어요. 이 수사 가이드라인이 3가지가 있는데 철저하게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압박하고 비난하고 뭐 가해자 앞날 망치려고 그러느냐 뭐 네. 너는 무사할 것 같느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고소 취하하거나 그러면서 가해자 무혐의 나면 이제 이게 네. 무고죄로 기소되는 경로를 밟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피해자의 좀 말을 믿고 이걸 한번 철저히 수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진실을 좀 규명하겠다 이런 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성범죄의 한국 사회의 경우는 현행법상 폭행과 협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강제성이 있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네. 이미 동의했는가 그리고 그 동의의 그 입증 책임을 가해자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변화도 한국 사회가 좀 참고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교수님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변화가 중요하다. 예. 그런 지론이시네요. 예, 좀 답보 상태인 거죠. 아. 몇십 년 동안 이 정도의 제도랑 법 유지했으면 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심각해지고 있으면 이제는 좀 다르게 네. 한번 접근해 봐야 된다라는 네.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변호사님 간단하게 뭐 해결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데이트 폭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시작은 뭐 욕설, 폭행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하지만 사실 그 뿌리는 같아요.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소유욕, 이 네. 관계를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어떤 통제욕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 전조 증상을 무시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신당동 사건 같은 중환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많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네요. 예, 지금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현지 변호사 그리고 이화여대 허민숙 교수였습니다.